그날 새벽도 똑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또 깨어난 거예요. 요즘 들어 자주 이러네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쿵쿵거렸어요. 마치 누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랄. 그날 새벽도 똑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또 깨어난 거예요. 요즘 들어 자주 이러네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쿵쿵거렸어요. 마치 누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기증이 확 왔어요. 벽을 붙잡지 않았으면 넘어질 뻔했죠. 75년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침실 문이 열리며 아내 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도 여전히 단정하고 예뻤어요. 42살, 저보다 33살이나 어리죠.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랐었어요. 이런 젊고 예쁜 여자가 나 같은 늙은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다니.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안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다가 1년 전 경로당에서 은영이를 만났어요. 자원봉사 온 거였는데 어찌나 친절하고 다정하던지. 어르신들 말씀 하나하나 경청하고 불편한 거 없는지 챙겨주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결국 6개월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반대했어요. 아버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아직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은영이가 채워줄 거라고 믿었고요. 괜찮아. 그냥 화장실 좀. 제 대답에 은영이가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조심하세요, 여보.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곁에서 챙겨줬어요. 이런 배려 덕분에 재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서부터였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75살이면 원래 이럴 수 있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갈수록 심해졌어요. 두통, 어지럼증, 구토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한 것도 자꾸 까먹고. 심지어 며칠 전엔 손주 이름도 헷갈렸어요. 여보, 오늘도 한약 꼭 드셔야 해요. 은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말했어요. 한약은 은영이가 직접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였어요. 몸이 허해서 그렇다면서 매일 아침 한 첩씩 끓여서 갖다 줬죠. 솔직히 맛은 정말 끔찍했어요. 쓰고 텁텁하고. 하지만 은영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꾹 참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약을 먹고 나면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두통이 더 심해지고 속도 더 메스꺼웠죠. 한 번은 은영이한테 말했어요. 은영아, 한약 먹으면 왜 더 안 좋은 것 같지? 그랬더니 은영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명현 반응이에요, 여보. 아픈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셨어요. 믿었으니까요.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영이가 한약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색 액체였죠. 자, 여보. 식기 전에 드세요. 고마워, 은영아. 한 모금 마시는데 역시나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꼭 참고 다 마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은영이가 빈 그릇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솔직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먹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었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죠. 박영수님,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계속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는 것 같고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지켜보시죠. 이상 없다고요? 정말 이상이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은영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뭐래요? 많이 안 좋아요? 아니, 검사상으로는 이상 없대. 다행이네요. 그럼 제 한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드시면 완전히 좋아지실 거예요. 은영이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걸까? 일주일 후 아들 준석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응, 괜찮아.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준석이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영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여보 오셨어요? 어서 와요, 준석 씨. 준석이를 향한 은영이의 태도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준석이가 저희 결혼을 반대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석이는 은영이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은영이도 준석이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어. 근데 이상 없대.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준석이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준석이가 돌아간 후였어요. 은영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죠. 은영아,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준석이가 다녀간 것 때문인 것 같았는데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건가?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네, 알아요.
조심해야죠. 아들이 자꾸 와서 신경 쓰여요. 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톤이었죠. 빨리 끝내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눈치채면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빨리 끝낸다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은영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한약을 가져왔어요. 여보, 오늘 약은 특별히 좋은 재료 넣었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마워. 한약을 받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들은 그 대화 때문이었죠. 뭘 빨리 끝낸다는 거였을까? 혹시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은영이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한약을 입에 가져갔는데 갑자기 겁이 났어요. 이걸 마셔도 되는 걸까? 여보? 왜 안 드세요? 식으면 효과 없어요. 은영이가 재촉했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 응? 지금 마실게. 결국 마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오후 혼자 있을 때였어요. 은영이는 장 보러 나갔다고 했죠. 저는 서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후 갑자기 나빠진 건강, 효과 없는 한약, 어젯밤의 이상한 통화, 그리고 은영이의 변한 눈빛.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위험한 건 아닐까?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 왔어요. 은영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분명히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낯선 여자가 제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깜짝이야. 누구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최지혜라고 해요. 오늘부터 할아버지 요양보호를 담당하게 됐어요. 요양보호사? 내가 언제 요양보호사를 부른다고 했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거죠? 아드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 준석이가. 바로 그때 은영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깨셨어요?
아, 최 선생님 오셨네요. 은영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목소리에도 불편함이 묻어났죠. 그런데 요양보호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최 선생님. 제가 다 챙길 수 있는걸요. 아드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드님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만 지켜보고 정말 괜찮으시면 그만둘게요. 어떠세요? 은영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하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지혜 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일주일만 계셔보세요. 여보, 은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뒤였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준석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은영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 씨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경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식사는 언제 하세요? 약은 드시는 게 있나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더니 노트에 적어 나갔어요. 한약을 매일 드신다고요? 응, 아내가 직접 끓여줘요. 몸이 안 좋아서. 언제부터 드셨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서부터인가. 그럼 지금 6개월 정도 드신 거네요. 효과는 있으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지혜 씨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한약 말고 병원 약은 안 드세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상은 계속 있으시고요? 응? 두통이랑 어지럼증, 속 메스꺼움. 이런 게 계속돼요. 그날 오후 은영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부인분과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죠. 재혼이시고요? 응?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어요. 부인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42살이에요. 지혜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많이 어리시네요. 그래요. 33살 차이가 나죠.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했어요. 특히 아들 준석이가 반대를 많이 했죠. 아드님이 반대하셨군요. 응? 하지만 난 너무 외로웠어요. 은영이가 그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고.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은영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식탁에는 평소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영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지혜 씨도 함께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은영이는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죠. 지혜 씨는 조용히 물만 마시며 저희를 지켜봤어요. 식사를 하는데 은영이가 물었어요. 최 선생님은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됐어요. 30년이나요? 그럼 경력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웬만한 상황은 다 봤어요. 그 말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서로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은영이가 한약을 가져왔어요. 여보, 약 드세요. 검은색 액체가 김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이번엔 지혜 씨가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한약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한의원 어디서 지으셨어요? 집 근처 한의원이에요? 왜요? 아니요, 그냥 세기특이해서요. 보통 보약은 이렇게까지 검지 않거든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한약을 들어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잘 드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은영이가 빈 그릇을 가져갔어요. 그날 밤 은영이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는데 지혜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자주 그래요. 지혜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부인분을 믿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그냥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혜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증상들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한약도 그렇고 뭐가 이상한데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직감이 그래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의심들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나빠진 건강, 효과 없는 한약, 은영이의 이상한 통화. 지혜 씨도 그걸 느낀 걸까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제가 며칠만 지켜봐도 될까요? 혹시 제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알겠어요. 며칠만 더 계셔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은영이가 또 한약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지혜 씨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지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제가 온도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안 좋거든요. 은영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늘 적당한 온도로 해드리는 걸요. 그래도 확인은 하는 게 좋아요. 지혜 씨가 한약 그릇에 손을 가까이 댔어요. 온도를 확인하는 척하면서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어요. 괜찮네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약을 마셨어요. 하지만 지혜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지혜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아침에 한약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응? 뭔가 이상했어요. 보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제가 샘플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서 분석해 보고 싶어요. 샘플이요? 네. 내일 아침 한약을 다 못 드신 척하고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몰래 가져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한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할아버지, 제 말이 맞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요? 지혜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틀 후 지혜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부인분 옆에 안 계시죠? 응. 은영이는 지금 마트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분석 결과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약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비소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비소라니 그게 독약 아닌가요? 네. 미량이긴 하지만 분명히 비소예요. 단번에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할아버지 증상이 딱 그거예요. 두통, 어지럼증, 구토감. 맞아요. 그리고 계속 드시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럼 은영이가 정말로 나를. 할아버지, 지금 당장 한약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영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외로운 저를 위로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 왔어요.
은영이었어요. 장본 물건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아, 응? 많이 샀네. 힘들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티내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마워. 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지혜 씨가 다시 왔어요. 은영이가 잠든 후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좀 알아봤어요. 뭘요? 부인분에 대해서요. 지혜 씨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기사를 가리켰어요. 70대 남성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42세 아내가 발견. 이게 뭔데요? 3년 전 기사예요. 이 남자가 부인분의 전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지혜 씨가 다음 기사를 보여줬어요. 68세 사업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아내 충격. 이건 5년 전 기사예요. 이 사람도 부인분의 전 남편이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더 있어요. 지혜 씨가 세 번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은퇴 교수 급성 폐렴으로 사망. 6개월 전 재혼한 아내 남겨. 이건 7년 전이에요. 역시 부인분의 전 남편이고요. 3명이나. 네. 제가 확인한 것만 3명이에요.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고요. 모두 다 죽었다고요? 네.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전부요. 1년 이내에. 저는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 됐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럼 저도? 그리고 공통점이 더 있어요. 뭔데요? 모두 60대 이상 노인이었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망 후 부인분이 거액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번째 남편한테서 3억, 두 번째한테서 5억, 세 번째한테서 7억을 받았어요. 합치면 15억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재산은 저도 7억 정도 있어요. 집이랑 예금 합쳐서. 그럼 목표액이 20억 이상이 되는 거네요. 지혜 씨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은영이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서 접근하고 결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천천히 독을 먹이는 거죠. 왜 천천히요? 단번에 죽이면 의심받으니까요.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먹이면 자연사처럼 보이거든요. 노인이니까 원래 몸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30년 이 일하면서 이런 악독한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런데 지혜 씨,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인터넷 검색이요. 부인분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결혼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들 이름을 찾아봤더니 모두 사망 기사가 있었어요. 경찰은 의심 안 했나요? 겉으로는 다 자연사였으니까요. 심장마비, 폐렴 이런 식으로요. 부검도 안 했을 거예요. 노인이 죽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될 뻔했네요. 아직 안 늦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증거요. 네. 한약에서 비소 나온 것 그리고 전 남편들의 사망 패턴 이런 걸 모아서요. 하지만 지혜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전 남편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부검도 안 했으니 독살 증거가 없어요. 할아버지 한약도 저희가 몰래 가져온 거라 법적 효력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부인분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걸 잡아야 해요. 직접 시도하는 걸요. 네. 예를 들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죠. 부인분이 독을 타는 장면이나 공범과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거요. 공범이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은영이가 전화 통화했었어요. 무슨 통화요? 밤에 몰래 누군가랑 통화하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공범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부인분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은영이는 휴대폰을 절대 안 놓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지혜 씨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는 형사 출신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 볼게요. 고마워요, 지혜 씨.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이미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은영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죠.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돈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이가 또 한약을 가져왔어요. 여보, 약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재료 넣었어요. 그 말이 이제는 위협으로 들렸어요. 특별히 좋은 재료라는 게 더 많은 독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고마워. 근데 은영아,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마셔도 될까? 왜요? 식으면 효과 없는데. 은영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해요? 그럼 제가 다시 데워드릴게요. 꼭 드셔야 해요.
은영이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은영이가 안약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 순간 저는 재빨리 침대 옆 화분에 안약을 버렸습니다. 지혜 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죠. 잠시 후 은영이가 돌아왔어요. 다시 데웠어요. 이제 드세요. 응, 고마워. 은영이가 제가 마시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마시는 척하다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여보, 괜찮아요? 응, 휴지 좀. 그 틈에 나머지를 화분에 버렸어요.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은영이가 빈 그릇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은영이가 방을 나가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속여야 할까? 얼마나 더 연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은영이가 친정어머님 문병 간다며 집을 비웠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혜 씨가 오자마자 저희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 친구 형사한테 물어봤어요. 뭐래요? 지금 증거로는 부족하대요. 한약 분석 결과도 저희가 불법으로 채취한 거라 법정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부인분이 직접 범행하는 걸 잡아야 해요. 녹음이나 영상으로요.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잡아야 하고요. 공범 말인데요. 어떻게 찾아내죠? 지혜 씨가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기예요. 부인분 가방이나 자주 가는 곳에 몰래 숨겨놓으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할아버지. 합법이고 불법이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인데 무슨 망설임이 필요하겠어요. 알겠어요. 어디에 숨기면 좋을까요? 부인분이 자주 쓰는 가방 안쪽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은영이는 명품 가방을 3개 돌려가며 썼어요. 그중 제일 자주 쓰는 검은색 가방이 있었죠. 저희는 조심스럽게 은영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은 옷장 안에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능숙하게 가방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어요. 정말 작았어요. 립스틱보다도 작았죠. 이제 이틀 정도 기다려봐요. 분명 누군가한테 연락할 거예요. 그날 오후 아들 준석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석이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지혜 씨가 미리 연락했거든요. 은영이는 밖에 나갔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세 사람이 서재에 모였어요. 준석이한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약에서 나온 비소, 은영이의 전 남편들, 그리고 계획된 살인 음모까지. 준석이는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몰랐는 걸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혜 씨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까지 한약을 계속 드신 거예요? 아니, 지난 며칠은 안 마셨어. 몰래 화분에 버렸지. 준석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준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아버지. 내 재산 상황을 은영이가 정확히 알고 있을까? 준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알 거예요. 결혼하실 때 재산 신고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럼 7억이라는 걸 아는구나.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명보험도 들어놓았죠. 생명보험? 저는 깜빡하고 있었는데 준석이가 상기시켜줬어요. 1억짜리 보험이요. 수혜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합쳐서 8억이네요. 지혜 씨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전 남편들한테서 받은 게 15억. 할아버지한테서 받을 게 8억. 합치면 23억이에요. 23억. 사람 목숨이 그 정도 값어치인가요? 준석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제가 보험 수혜자를 변경할게요.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은영이가 눈치챌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 연기를 계속해야 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그 여자가 방심하니까. 지혜 씨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인분이 계속 범행을 시도하도록 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24시간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도 더 자주 올게요, 아버지. 준석이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일 위험한 순간은 밤이었어요. 은영이와 같은 방에서 자야 하니까요. 침대도 따로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바꾸면 의심할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이 방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달려올게요. 정말 고마워요, 지혜 씨. 뭘요? 저도 30년 이 일하면서 이런 악랄한 사람은 처음 봐요. 꼭 잡고 싶어요. 저녁 무렵 은영이가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준석이가 다녀갔어. 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준석 씨가 왔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응? 걱정돼서 그런데. 은영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제가 잘 모시는데 뭐가 걱정이래요? 그날 밤 한약 시간이 되었어요. 여보, 약 드세요. 은영이가 가져온 한약은 평소보다 더 진했어요.
거의 검정색에 가까웠죠. 오늘은 더 진하네요. 어머니 병문안 갔다가 특별히 좋은 약재를 구해왔어요. 더 효과 좋을 거예요? 더 효과 좋다는 말이 더 많은 독이라는 뜻이겠죠. 고마워요. 그런데 은영아, 나 오늘 밤에 소화가 안 돼서 물 좀 더 마시고 싶은데. 그럼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은영이가 부엌으로 가자 저는 재빨리 한약을 창문 밖 화분에 버렸어요. 지혜 씨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죠. 방 안 화분에 계속 버리면 식물이 죽어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보, 물 가져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한약은 조금 있다가 마실게. 물부터 좀 마시고. 왜요? 식으면 안 되는데. 은영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조금 후에 마실게. 여보, 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래요? 요즘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속이 좀 불편해서요.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 위해서요. 은영이가 안약 그릇을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강제로 먹이려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혜 씨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아, 맞다. 혈압약. 은영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최 선생님, 지금은 한약 드시는 시간이에요. 혈압약이 더 중요해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결국 은영이가 물러섰어요. 그럼 혈압약 먼저 드시고 한약 드세요. 알겠어요. 지혜 씨가 혈압약을 건네주면서 제 눈을 마주쳤어요. 잘하고 계세요라는 눈빛이었죠. 은영이가 방을 나가고 잠시 후 저는 한약을 또 창밖에 버렸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 마셨어요. 은영이가 그릇을 확인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잘 드셨네요. 이제 주무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은영이가 자고 있었지만 편하지 않았죠. 이 여자가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지혜 씨가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불빛 덕분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지혜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부인분 모르게요. 무슨 일이에요? 녹음된 게 있어요. 꼭 들으셔야 해요.
은영이는 마침 미용실에 갔어요. 2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지혜 씨를 만났어요. 들어보세요. 지혜 씨가 이어폰을 건네줬어요. 녹음기에서 은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야.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돼가? 아직도 안 끝났어? 그 노인네가 생각보다 즐겨? 한약도 요즘 잘 안 마시려고 하고. 요양보호사 때문이겠지. 내가 그거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들놈이 데려온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 요양보호사도 의심하는 것 같던데. 알아. 신경 쓰여. 자꾸 한약 확인하려고 하고 노인네 옆에 붙어 있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시간 끌면 위험해. 우리 빨리 끝내야 돼.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한약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예를 들면 사고사. 사고사?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든가 욕조에서 미끄러진다든가. 75세 노인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고잖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항상 붙어 있는데. 그럼 그 여자도 처리해야지. 소름이 끼쳤어요. 지혜 씨까지 위험하다니. 철이라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건 지금이야. 벌써 6개월 지났어. 원래 계획은 1년 안에 끝내는 거였잖아. 그래야 의심 안 받고. 알아. 그런데 이번엔 아들놈이 자꾸 와서 성가셔. 그 아들도 의심하는 거 아니야? 설마? 증거도 없는데 뭘. 그냥 아버지 걱정되는 거겠지? 아무튼 이번 주 안에 끝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 해. 당연하지. 내일 밤에 갈게. 녹음이 끝났어요. 지혜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저 남자가 누구예요? 아마 부인분의 진짜 남편일 거예요. 진짜 남편이요? 네. 제가 더 조사해 봤는데 부인분이 강민수라는 남자와 사실혼 관계예요. 할아버지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럼 저는 이용당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내일 밤에 온다고 했죠? 네. 그럼 내일 밤이 가장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녹음을 증거로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혜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불법 녹음이고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내일 밤에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때 경찰이 현장에 있어야 하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안전할 거예요. 제가 지키고 경찰도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 실수라도 하면
실수 안 할 거예요. 제가 제 형사 친구한테 이미 이야기했어요. 내일 밤에 대기하고 있겠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좀. 요즘 자주 밖에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그래. 은영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여보, 요즘 안색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약 효과가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영이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워 보였죠. 제가 건강해지는 게 싫은 거겠죠. 죽어야 돈을 받을 텐데요. 그날 밤 저녁, 은영이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은 보양식 해드릴게요. 전복죽이에요. 고마워요. 식탁에 앉았는데 지혜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제가 배식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 씨와 은영이가 부엌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최 선생님, 요즘 우리 남편을 너무 오버하게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정도가 있죠? 저는 아내인데 자꾸 끼어드시면 불편해요. 할아버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자, 여보. 전복죽 드세요. 은영이가 죽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보기에는 맛있어 보였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기에도 뭔가를 탔을까 봐요. 지혜 씨가 저를 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었죠. 맛있겠네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여보, 왜 안 드세요? 아, 너무 뜨거워서요. 식히시고 드세요. 은영이가 제가 먹는 걸 지켜봤어요.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뭔가 쓴맛이 났죠. 은영아, 이거 왜 이렇게 써? 쓴맛이요? 전복이 원래 좀 그래요. 하지만 전복은 쓰잖아요. 저도 알아요. 지혜 씨가 재빨리 개입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왜요? 할아버지 드시는 건데? 은영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혹시 상한 건 아닌가 해서요. 노인분들은 배탈 나시면 위험하니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지혜 씨가 제 그릇에서 조금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맛이 이상해요. 상한 것 같아요. 상하긴 뭐가 상해요? 방금 만든 건데. 은영이가 소리쳤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모님, 진정하세요.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대치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배 안 고파. 그냥 쉴게. 여보, 은영이가 불렀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그 죽에 뭔가를 탔을까요? 아니면 제 의심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거고 우리가 잡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큰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도 이렇게 비가 올까요? 모든 게 씻겨 내려갈 만큼 큰 비가요. 복도에서 은영이와 지혜 씨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 씨가 급하게 저를 깨웠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형사님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잠깐 나오셔야 해요. 부인분은 아직 주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 저는 강남경찰서 김태훈 형사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최 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범죄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럼 체포하실 수 있나요? 김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럼 오늘 밤에요? 맞습니다. 녹음해서 내일 밤이라고 했으니 오늘 밤에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 씨는 절대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김 형사가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어요. 이건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방 안 곳곳에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발신기입니다. 박 씨가 호주머니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위험한 순간에 누르시면 저희가 즉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은영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김 형사가 재빨리 장비들을 가방에 넣었죠. 아, 수도 고장나서 수리 기사님이 오셨어요. 수리 기사요? 은영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김 형사를 쳐다봤어요. 네, 부인. 수도꼭지 교체하러 왔습니다. 김 형사가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아침 일찍 오시네요.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했어요. 은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수도가 언제 고장났어요? 어젯밤에 당신이 자고 있어서 말 안 했어. 그랬어요? 이상하네. 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노인들은 물이 잘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은영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0분 후 김 형사가 나갔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방 안 두 곳, 거실 한 곳, 현관 한 곳. 지혜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정말로 오늘 밤인가요? 네. 형사님이 저녁 8시부터 주변에 대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지혜 씨. 정말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죠? 잘못될 일 없어요. 경찰도 있고 저도 있고 아드님도 오실 거예요. 그날 오후 준석이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밤에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고마워, 준석아. 내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거지. 준석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아들아. 저녁 6시쯤 은영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은영이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혹시 몸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은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김 형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맞는 것 같아요. 저녁 7시 30분 식사 시간이었어요. 갈비찜은 맛있어 보였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은영이는 거의 안 먹었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왜 안 드세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푹 쉬셔야 해요. 푹 쉬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영원히 쉬라는 뜻 같았죠. 지혜 씨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방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녁 8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영이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혜 씨가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아버니.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30분. 그들은 언제 올까요?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이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9시 정각, 은영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주무세요. 아니, 아직 안 자. 그럼 한약 드시고 주무세요. 한약을 가져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진했어요. 오늘 약은 특히 진하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다 떨어져서 새로 지어야 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그럼 잘 마셔야겠네요. 저는 한약을 받아 들었어요. 은영이가 제가 마시는 걸 지켜봤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로 스디스 맛이었어요. 기침을 하는 척하면서 조금 뱉어냈어요. 콜록콜록. 여보, 괜찮아요? 응, 기침만 좀. 그 틈에 나머지를 이불 속에 버렸어요.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은영이가 빈 그릇을 확인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제 편히 주무세요. 푹 주무시면 내일 아침엔 다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이 정말로 섬뜩하게 들렸어요.
은영이가 나가고 저는 이불 속에 숨긴 한약바지 그릇을 화분해 버렸어요.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영이는 거실에 있고 지혜 씨는 복도에 있고 저는 방에 누워 있었죠. 그때 은영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응, 지금 와도 돼. 잠들었어. 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시작인가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은영이가 문을 열었어요. 왔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녹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강민수가 온 거예요. 강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몰래 지켜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건장했죠. 정말 잠들었어? 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한약에 수면제도 탔어. 푹 자고 있을 거야. 수면제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요양보호사는? 복도에 있어. 근데 곧 졸 거야. 커피에 수면제 탔거든.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무섭다.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복도를 보니 지혜 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됐지만 지혜 씨는 분명히 커피를 안 마셨을 거예요. 저희가 미리 계획한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강민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어요. 이걸로 할 거야. 칼륨 주사. 맞으면 심장마비처럼 보여. 노인이니까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맞아. 그리고 부검도 안 할 거고. 두 사람이 제 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재빨리 침대로 뛰어가서 자는 척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말 자고 있네. 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빨리 해. 강민수가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제 팔을 잡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지금 현장을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 강민수가 주사기를 제 팔에 가져다 댔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만. 은영이와 강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안 주무세요? 나 안 잤어. 처음부터 깨어 있었어. 뭐라고? 그리고 너희 하는 짓 다 보고 있었어. 제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카메라 보여? 너희 하는 짓 다 녹화됐어. 은영이와 강민수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카메라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죠. 거짓말? 은영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경찰도 이미 와 있어. 제가 주머니에서 발신기를 꺼내 눌렀어요. 너희는 끝났어. 강민수가 주사기를 들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노인네가?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박차고 열렸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김태훈 형사와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강민수가 달아나려고 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어요. 놔! 놔줘!
강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은영아, 아니 신은영 씨. 당신은 체포됐어.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지. 나를 사랑한다고, 외로운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김 형사가 은영이를 수갑으로 채웠어요. 신은영, 살인 미수 및 과거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은영이가 발버둥 쳤어요. 전 남편 3명이 모두 당신 손에 죽었어. 증거도 다 있어. 거짓말이에요? 강민수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민수 공범으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들이 다 노인네 짓이야? 우릴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때 지혜 씨가 복도에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요, 지혜 씨.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이가 뛰어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서가, 준석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제가 밖에서 다 봤어요. 미안하다. 걱정 끼쳤구나. 아니에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경찰들이 은영이와 강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은영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후회가 아니라 분노가 보였죠. 들켰다는 게 분한 거겠죠. 살려주세요. 제발. 은영이가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강민수도 저를 째려봤어요. 이 늙은이가 감히. 그 말을 끝까지 못하고 끌려나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김 형사가 다가왔어요. 박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용기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덕분에 중요한 범죄자들을 잡았어요. 전 남편들 사건도 다시 수사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박 씨 증언이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해요. 알겠어요. 경찰들이 다 나가고 저와 준석이 그리고 지혜 씨만 남았어요.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아들아. 준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몰랐는 걸. 지혜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고마워요, 지혜 씨. 정말로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무사하셔서 제일 다행이에요. 30년 이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5번이나 갔어요. 진술하고 증거 확인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김 형사가 매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박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은영과 강민수 그들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김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전 남편 3명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2명이나요. 네. 10년 전에 1명, 8년 전에 1명. 모두 60대 이상 재산 많은 노인들이었어요. 그럼 합쳐서 5명이나. 맞아요. 신은영은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15년 동안 5명을 죽였어요. 15년이나.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고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으니까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네. 박 씨가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형사님, 은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구치소에 있어요. 강민수와 분리 수용되어 있고요. 자백은 했나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인정했죠. 어떤 증거들이요? 한약에서 나온 비소, 전 남편들의 보험금 수령 기록, 강민수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그날 밤 녹화 영상까지.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강민수가 먼저 자백했어요. 자기는 강요당했다고 하면서요. 강요당했다고요? 네. 신은영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통화 기록 보면 둘 다 똑같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수 씨시죠? 저는 이정이라고 해요. 누구시죠? 신은영의 2번째 남편. 고 김철수의 딸이에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다음 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왔어요. 이정희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2 사람 다 말문이 막혔어요. 같은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해요. 이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68세셨어요. 어머니가 2년 전에 먼저 가시고 혼자 계셨죠. 저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아버지도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정말 기뻐하셨죠. 이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너무 급하게 결혼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하셔서 결국 허락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심장병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저도 비슷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의심도 안 했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경찰한테 연락받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걸. 이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씨. 제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 씨. 다른 유가족분들도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모두들 진실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5명. 은영이가 죽인 사람이 5명이나 된다니. 그들도 모두 저처럼 외로웠을 거예요. 사랑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난 건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었죠.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영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씨, 신은영이 면회를 신청했어요. 면회요. 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대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자백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잠시 고민했어요. 알겠어요. 가보겠어요. 구치소는 처음 가봤어요. 차가운 분위기였죠. 면회실에 들어가니 유리 너머로 은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은영이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여인 얼굴, 풀어진 머리, 생기 없는 눈. 여보, 은영이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그럴 자격 없어. 미안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살아나?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돈이 필요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5명이나? 처음엔 그냥 노인들이랑 결혼해서 재산을 받는 거였어요. 정당하게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첫 번째 남편이 저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려고 했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저는 빼려고 했죠. 그래서? 민수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고로 만들면 된다고. 강민수가 시켰다는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2번째부터는 제가 먼저 했어요. 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도 계속했어?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은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는 달랐어요. 뭐가? 처음으로 진짜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런 분을 저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알아요.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나려는데 은영이가 소리쳤어요. 여보, 한 가지만 더요. 뭔데? 제가 감옥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빨리 죽지 않게요.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한 짓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구치소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영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후회와 절망이 섞인 눈빛.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5명을 죽인 여자. 하지만 마지막엔 후회하는 여자. 집으로 돌아오니 제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복잡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할아버지, 응?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고마워, 지혜 씨.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많이 보였어요. 아내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신 아내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그리웠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구나. 진짜 필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구나.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처음 가본 날 떨렸어요. 준석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은영이가 들어왔을 때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은영이는 더 여유어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낯설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신은영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총 5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그 긴 내용을 듣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증인으로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증언했죠. 결혼 후 시작된 이상한 증상들, 한약에서 발견된 비소, 은영이와 강민수의 대화, 그날 밤의 일까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신감만 남았어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처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대답에 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다른 유가족들도 증언했어요. 이정희 씨가 나왔을 때는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이 씨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분하고 슬퍼요. 재판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다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죠. 외로워하시던 아버지, 행복해하시던 재혼, 갑작스러운 죽음. 은영이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은영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5분의 소중한 생명을 제 욕심 때문에 빼앗았어요. 은영이가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신은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강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다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박영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입니다.
피해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편히 쉬시라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노인 여러분, 외로움이 사랑을 찾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은영이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꿈. 잠을 깨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지혜 씨가 여전히 와서 돌봐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꿈을 꿨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지켜봐 왔어요.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해요. 준석이는 일주일에 3번씩 왔어요. 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매번 좋은 식당에 데려가 줬죠.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이정희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이 씨. 이번엔 다른 유가족들도 함께 왔어요. 첫 번째 남편의 아들, 세 번째 남편의 딸, 네 번째 남편의 조카. 모두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의 가족이구나.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서로 연락하며 지내요. 우리끼리 모임도 만들고.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그렇게 피해자 가족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슬픔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느꼈어요.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았구나. 창문을 열어보니 봄이 와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 살아있구나. 나는 살아있어. 그 생각이 드니 감사했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영수 씨,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감하셨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뭐,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사람들과 함께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일상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지혜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시니까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고 하지만 난 지혜 씨가 있어서 좋은데.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을 돌봐야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지혜 씨가 필요하니까. 대신 가끔 놀러 올게요. 친구로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혜 씨가 떠난 후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준석이가 자주 오고 손주들도 오고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편안해졌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영수야, 잘 견뎠어. 수고했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왜? 가족 모임이에요. 아버지 위로 파티요. 파티는 무슨? 꼭 오세요. 저녁에 준석이네 집에 갔더니 손주들이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최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는 정말 강하세요. 저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손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짱!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리고 알았어. 나이가 든다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더라고.
별들이 반짝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첫 강연이 있는 날이거든요.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노인 범죄 예방에 대해 강연해 줄 수 있겠냐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준석이가 말했죠. 아버지의 경험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꼭 하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1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죠.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6세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 아내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재혼한 여자가 사실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것,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외로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급하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외로운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사람,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 가족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건 다릅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어떻게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제 삶을 채우고 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힘이 됐어요. 그분들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의미였어요. 복지관을 나오는데 김태훈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 강연 잘 들었어요. 형사님, 언제 오셨어요? 처음부터요. 정말 좋은 강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 씨, 혹시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하실 생각 있으세요? 왜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박 씨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연자가 됐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죠. 매번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었어요. 그게 제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활기차 보이세요. 그래? 나도 느껴. 요즘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일어서시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들아,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야.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제 영웅이에요.